예,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박태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동아시아의 변화와 교회를 위한 재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 자료집에 있는 내용의 순서와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파워포인트 파일로 보낸 부분들이 약간 순서가 좀 다르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좀 발표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지금 파워포인트를 볼 수가 없어서 핸드폰에 있는 파워포인트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가까운 게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만 안경을 좀 올리고 이렇게 보면서 발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어떤 시대 상황과 진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대체적으로 저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심각한 어떤 단절과 변화를 겪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망을 얘기할 때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불확실성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혼란의 문제입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건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혼란이라는 것은 이러한 경험을 처음으로 해본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수백 년 전에 유럽에서의 패스트라든가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라든가 경험을 해봤지만 최근에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 속에서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두 가지의 대명제를 가지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명제 하에서도 저희가 세 개 정도의 중요한 어떤 키워드를 좀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막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대한 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이 거대한 전환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와는 굉장히 다른 어떤 변화와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들은 지금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대면으로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역사 자체가 인간이 개개인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서로 대면을 하고 사회를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역사였는데 그런 인간의 역사가 한번 크게 변화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제1의 어떤 이 성격으로서는 대전환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2의 성격으로는 심화와 가속화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심화와 가속화라는 것은 이미 포스트 코로나가 오기 이전부터 시작됐던 변화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앞당겨지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됐던 변화들이 있었던 거죠. 예컨대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이미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AI를 얘기하고 우리가 SNS가 발달을 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일자리의 변화가 생길 거고 일상의 변화가 생길 거고 또 사람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예전엔 직접 만나다가 이제 전화를 통해서 하다가 이제는 전화도 안 하고 그냥 문자를 통해서 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더 가속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럼 이제 사실 이제 비대면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일자리가 더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고요. 이제 뭐 예컨대 학교 같은 경우에도 예전부터 그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학교는 유효하지 않다. 대학은 없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AI가 발전을 하고 이 IT 기술이 발전을 하면 굳이 어떤 인프라가 있는 그런 오프라인에서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 얘기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코로나 시대에 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AI하고의 어떤 이 인간과 경쟁이라고 할까요? 또는 AI로 인한 인간의 변화를 얘기할 때 많이 얘기했던 것이 바둑에서 이 AI와 인간이 겨뤘던 부분들입니다. 한국의 바둑 기사와 세계적인 AI의 바둑 프로그램이 겨뤘는데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바둑기사가 이길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결과는 한국의 바둑기사는 1승밖에 거두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참패하는 결과를 가져왔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코로나를 통해서 이런 시대는 더욱더 앞당겨지는 게 아닌가. 최근에 제가 학교에서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도 아직도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예컨대 시를 창작을 한다던가 아니면 작곡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AI가 아무리 해도 인간을 못 쫓아오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쪽을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은 AI가 인간보다 더 훌륭하게 시와 작곡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뭐 이 부분은 제가 깊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더 현재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이런 부분들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복구와 재건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전과 연속되는 그런 사회로 계속 갈 것이다. 그러니까 가속화가 되고 변화가 있더라도 이전 사회의 성격과 모습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도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변화를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어떤 속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선거를 하던 어떤 정치적 변화가 있던 조사를 해보면 대체로 모든 사회에서 보수에 대한 지지가 40%를 전후해서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인간이 이 변화를 싫어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을 좀 보여주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또 개혁을 지지한다는 사람들도 사회 변화가 왔을 때 그거에 대한 거부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전환이 오고 이것이 어떤 가속화가 되면서 변화들이 더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되돌리려고 하는 이전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부분도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변화와 단절 또 다른 두 번째로는 이전에 있었던 모순의 가속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다시 이전 사회로 되돌아 가려고 하는 힘 이 세 가지가 현재의 코로나 시대의 미래를 가져올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화두가 아닌가.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는 게요. 그럼 이런 변화들이 미래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걸 볼 때 대체로 지금 학자들은 굉장히 큰 염려와 또는 아주 중요한 기회 이 두 가지로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이런 방향들이 이게 잘못하면 전체주의적인 어떤 독재와 비슷한 그런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는 이전과는 약간 다른 성격이지만 민주주의적인 어떤 그런 길로 갈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전체주의로 가는 길은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부분에서 성격하고 굉장히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단은 불확실성 속에서 인간의 안전이 위험을 받으면서 이 사회를 아주 집중적으로 통제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국가라는 부분들이 사회를 안전하게 이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사실은 국가가 개입하는 부분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사이에는 일정한 기란 관계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코로나 시대에 들어오면서 안전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 하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들이 국가에 의해서 굉장히 독점되고 통제되는 상황이 훨씬 더 강화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또 국가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을 멈추겠다라는 부분에서 지역 봉쇄들을 하는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가의 힘이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강해지는 현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처음에 1929년 대공황 이후에 케인즈주의가 나타나면서 국가의 힘이 어느 정도 좀 강해졌지만 70년대 이후에 다시 신자유주의가 나오면서 국가의 힘이 굉장히 약화되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한번 이제 국가의 힘이 강해지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하나의 전망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들은 특히 지금 중국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 모델을 보면 굉장히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였다. 그다음에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대로 잘 막지 못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가져오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만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장 잘 방역하고 있는 나라의 하나로 이렇게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거를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발표를 보면 최근 몇 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중국에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중국과 비슷한 형태로 지금 이 바이러스 방역을 성공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가 있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싱가포르는 조금 더 나은 편이라고는 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국가의 이 어떤 전체주의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남으로써 그걸 통해서 아주 극단적인 통제 그리고 또 극단적 통제를 통한 방역의 성공이라는 부분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현재에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를 느끼면서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방역과 또 그걸 통해서 이전 사회로의 빠른 회복을 주장하는 어떤 또 그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중국식 모델이 아주 중요한 그런 미래 모델이 될 수가 있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전체주의로서의 가능성이라는 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거의 100년 전에 있었던 1929년에 대공황의 상황을 봐도 저는 비슷하게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9년 대공황 이후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 혼란을 겪었고요. 그때 이제 두 가지 방향이 제시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미국과 스웨덴이 취했던 것처럼 국가의 재정을 동원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사회적 협약을 통해서 가능하면 해고를 줄이면서 자체적으로 재건을 해나가는 그런 방식이 하나 있었다면 또 하나의 방식은 독일과 일본처럼 군국주의 또는 파시즘을 통해서 내부를 극단적으로 통제를 하고 그걸 통해서 외부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결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그런 두 가지 길이 1929년 대공황 이후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에 있어서도 세 가지의 성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거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전체주의로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강한 민주주의의 길로 갈 것이냐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두 번째 강한 민주주의 길이라는 것은 다행스럽게도 사실 한국의 케이스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한 2주 동안 제2의 팬데믹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확진자가 늘었고요. 또 그거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를 시행을 하면서 강한 어떤 통제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투명하게 이 방역 문제를 지금 해결을 하고 있고 또 앞에서 특히 박동호 신부님께서 이 시민사회 전주의 예를 드시면서 어떤 시민사회와 정부의 협력 관계를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강한 시민사회와 강한 국가의 어떤 협조를 통해서 했던 이런 사례들은 앞으로 이제 이게 전체주의로의 방향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국가의 협조를 통한 새로운 어떤 민주주의 형태로의 발전 방향이라는 거를 또 얘기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은 정부에서 몇 차례 시도를 했는데 노사정 회의를 통해서 시도를 했는데 제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박동호 신부님 글에 보면은 해고 없는 도시 전주 상생 선언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실 이거를 정부에서 몇 차례 노사정 협의를 통해서 하려고 하다가 몇 차례 좀 꺾인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어떤 사회적 대화 그다음에 시민사회와 국가의 협조를 통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다른 것보다도 지금 상황에서의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오는 변화들을 불가피하게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갈 가능성들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9년의 경험을 보면 국가가 어떤 정책을 펴느냐 사실 국가가 그런 정책을 피울 수 있었던 거는 시민사회가 뒷받침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독일이나 일본이 1929년 이후에 파시즘이나 군국주의로 갈 수 있었던 책임은 단순하게 정치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나라의 시민 사회가 그 방향으로 나가는 어떤 정치인이나 국가의 모습에 대해서 공감대를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가장 많이 좀 인용을 하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히틀러의 오른팔이었던 게멜스라는 사람이 1944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독일이 이제 패망의 길로 몰리고 있을 때 국민들을 향해서 했다는 말이 있죠. 당신들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느냐. 그러나 이거는 당신들한테도 책임이 있다. 당신들이 나치를 지지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민사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어떤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걸 헤쳐나가느냐가 앞으로의 있는 미래의 어떤 길이라는 것도 우리 사회의 모습을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현재 상황을 좀 저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포스트 코로나의 이 전망, 시대 전망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 연속성과 가속성과 가속화와 대전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지금 나타나는 사례들을 좀 여기다 많이 적어놨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연속성을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대전환의 부분도 저희가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맨 마지막에 보면 제가 공유 산업하고 외국인 노동자 증가 얘기를 해놨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변화를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전에는 이 미래의 가장 각광받는 산업으로 얘기됐던 것이 공유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도 공유를 하고 집도 공유를 하고, 근데 이게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공유 산업이 무너지고 오히려 비대면 하는 산업이 확대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된 것 같고요.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를 하면서 우리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뭐 심각하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이 문제는 어차피 세계화가 되면 이민의 문제를 가지고 풀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를 하다가 사실 코로나가 오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급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쪽에서 예상하는 건 한 5만 명 정도가 자기 나라로 돌아간 거고, 이게 더 이상 늘지는 않고 계속해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런 어떤 변화들이 우리 사회의 정책들을 좀 바꿔나가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이런 변화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사목에서도 저는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변화에서 저는 세 가지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일상의 변화 부분입니다. 저는 이거는 굉장한 기회 측면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의 가치관이 이 근대 이후에 그 중심이 성장과 효율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빠르게 개발을 하고 근대화를 하고 여기에만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어떤 생명과 안전, 기후, 보건이라는 부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좀 밀려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이번에 코로나라는 부분들이 어떤 일상에서의 가치관의 변화, 사람들이 어떤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좀 많은 변화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두 번째로는 인간관계의 변화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앞에 발표에서 정준교 소장님이나 김정용 신부님께서 이 부분에 말씀해 주셨고요. 정유한 신부님도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만, 사실 가정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비대면을 하게 되면 일터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이걸 직접 거기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 있는 시간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사실 최근까지는 이걸 실감을 못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출근을 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라고 했더니 제가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여쭤보니까 이분들이 재택근무를 안 하고 커피숍 근무를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분들 얘기가 회사 나가는 게 더 안전하지 않느냐. 왜냐면 커피숍 가면 이게 거리가 유지가 안 되니까 다닥다닥 붙어서 커피숍에서 회사 업무를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2.5 단계에 오면서 프랜차이즈를 하는 커피숍들은 안에서 지금 이제 이 커피를 못 마시게 되니까 대부분 지금 집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이 편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편안하면 내가 가정에서 근무를 하고 가정에서
교육을 하고 가정을 내 일터로 삼는 게 굉장히 좋은데, 사실 이 가정의 위기라는 얘기는 이전부터 저희가 쭉 있어 왔던 거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저는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양극화의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가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세대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그런 얘기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누가 어디 나가는데 그걸 말리려고 해도 이게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 젊은 밑에 자식 세대가 촛불 시위 나가는 걸 말리려고 하시고, 자식분들은 부모님이 태극기 시위 나가시는 걸 말리려고 하는데, 이게 서로가 소통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소통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소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로 확대됐을 때 가장 어떤 사회적인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데, 그 소통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를 맞게 되고 이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 한 군데에 모여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1인 가족들이 이제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1인 가족이 많은 것이 이게 뭐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라는 거를 떠나서 현상적으로 1인 가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1인 가족들은 어떻게 보면요, 자기의 안보로부터, 개인 안보로부터 굉장히 위협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갑자기 응급실을 가게 되면 보호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는데, 1인 가족이 보호자들의 동의나 어떤 보호를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1인 가족들의 문제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또 1인 가족들이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하면 사실 이분들이 1인 가족이지만 사실 실질적인 생활은 다른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분들인데, 이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어떤 집합 모임이 굉장히 어려워졌을 때 그 안에서 느끼게 되는 소외와 고독이라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저는 가정의 중요성,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의 중요성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불확실성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제가 여기서 기후 환경 국제 관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고용의 불안전성과 그 위에 있는 혐오 사회로의 전이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불평등의 확대 가능성들이 더 커진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저는 기회와 또 위기의 동시에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이 성격을 갖고 나타날 것이냐? 저는 첫 번째로는 복합적이다. 이 1번, 2번, 3번의 전망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속성이나 연속성이나 대전환의 부분들이 서로 섞여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위기와 기회가 혼재되어 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특히 97년의 금융위기로부터 좀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우리한테는 엄청난 위기였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부정부패라든가 다양하게 모순된 경제 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였는데, 사실 그걸 놓치게 되면서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88만 원 세대라고 하는 세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97년 체제라는 걸 만들어냈고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이 코로나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기회를 잘 이용하면 보이질 않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이용하면 저는 뭔가 새로운 형태의 강한 민주주의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잘 이용하지 못하면 전체주의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면 저는 88만 원 세대와 비슷한 코로나 세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저희가 능동적으로 잘 해야 되느냐 해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회의 극단적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사회 변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제가 대부분 말씀드린 게 한국 케이스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종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저는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제가 어떤 특정 종교를 가지고 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교에서의 다양한 어떤 사회적으로 종교의 각각의 종교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이 변할 거고요. 종교 활동의 내용이 이제 변하게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일본은 저는 변화의 가능성이 가장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사실 일본 사회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감이 있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부분들은 저는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위기감은 굉장히 커질 것이다. 지금 동아시아에서 한국, 중국, 일본을 놓고 보면 지난 10년간 GDP 성장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이었고요. 일본이 한국에 비해서 한 4배 GDP를 갖고 있습니다만 올해를 거치면서 GDP 성장률이 가장 낮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정치적 변화가 좀 있을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다른 부분보다도 국가의 갭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이거는 홍콩 문제에서 아주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방역 문제에서도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교회 내에서의 위기로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연대를 할 것이냐. 일단 첫 번째는 공통의 문제에 대한 공동의 이해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서로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 서로 인식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생명과 안전을 중심으로 한 접근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특히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번에 저는 이 포스트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는 한일 관계가 좀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요. 이게 이제 이걸 기회로 해서 저희가 어떤 방역이라든가 안전의 문제를 가지고 일본의 시민 사회와 서로 좀 연대를 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기대를 했는데 한국의 이제 한국 중앙 정부가 일본의 중앙 정부와 얘기하는 거는 뭐 지금 현 상황에서 전혀 뭐 어떤 반응도 이끌어낼 수가 없었고요. 지방 정부가 일본의 지방 정부에 몇 가지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의 지방 정부가 그 제안을 거절을 하면서 사실 제대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좀 주목을 했던 거는 일본에 있는 한국인 목사가 하는 개신교 교회에서 마스크 나누어지기 운동을 하면서 그 지역 시민사회에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다라는 걸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도 이 교회 어떤 대교구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 교회와 교회라고 하는 어떤 지역적 차원으로의 접근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정의환 신부님께서 이제 지역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한국 내에서의 지역 문제도 있지만 이제 국가 간의 관계에서 지역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한국 정부가 중국하고 외교하는 데서 제일 많이 좀 외교부 쪽에 얘기하는 게 항상 한국은 북경만 바라보고 외교를 하는데 사실 북경은 한국에 관심이 없거든요. 중국에서 한국에 관심 있는 나라는 동북 삼성 쪽하고 이 산동성 지역하고 남쪽의 한두 개 성 정도입니다. 거기가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방 정부를 통해서 접근하는 게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중국에 갈 때마다 느끼는데 마찬가지로 저희 교회가 동아시아 차원에서 역할을 할 때 위에서 이 어떤 이 위에서 이제 서로 교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정부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회 어떤 분위기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교회 간의 교회급에서의 이제 작은 교류로부터 시작을 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맨 뒤에다가 이 어떤 혁신 비대면하고 혁신과 포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혁신이라는 건 오히려 뭔가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앞에서 신부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저는 일상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맨 앞에서 정준교 소장님께서 청년 얘기들을 하셨고요. 김종용 신부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좀 이 충격적이었던 거는 저는 이제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에서 약간 좀 어려운 지역에서 사목을 하시고 계시는 신부님들이 그 지역 청년들을 얘기를 하실 때 많이 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일자리가 굉장히 어렵고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그런 청년들이라고 하는 실상, 현실의 실상, 그다음에 일상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교회 사목의 방향을 한번 다시 고민해 보면 어떤가.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것은 결국 저는 현실의 기반이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포용이라는 부분은 이제 불평등은 더 심화될 갈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종 간의 혐오라는 부분들은 더 심각하고 격렬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교회가 어떻게 포용해 나갈 것인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앞으로 지금의 포스트 코로나의 위기를 교회가 기회로 만들어가고 동아시아 내에서도 뭔가 더 이 평화와 협력을 위해서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